화인베스트일 2022년도 1분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을 해서 연말 매출을 예상해 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대로요,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구독, 좋아요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1.5배속 보기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주가를 말씀드리면은, 주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파인베스트는 조선 업종의 철강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로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3045원으로서 2021년 말하고 우연히 일치합니다. 물론 등락이 있었습니다만은 2021년 말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로는 3%가 내렸습니다. 시가총액은 899억 원이니까 900억 원이 되겠고요. ESG 기업 가치로는 1704억 원이 되겠습니다. 69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ESG 기업 가치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시가총액 더하기 순부채인데, 이것을 제가 처음 접했을 때는 참 기존의 사고방식하고 반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얼떨떨했습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봐서 이 채권자, 금융권 은행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기업 가치가 이 시가총액으로 일단은 보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차입한 이 부채 레버리지율을 있는데 회사가 돈을 빌릴 수 있는 것도 능력이다 이렇게 본다는 입장이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차입금이라는 게 이제 타인 자본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금융권에서는 파인베스트리 가지고 있는 시가총액도 기업 가치고 그리고 우리가 빌려준 돈도 그게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SG에서 기업 가치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주명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외국 자본 외국인 투자는 없습니다. 미미합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 매출이 49.4%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23.9%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무려 168.4%나 증가했습니다. 스루풋율은 14%가 증가했고요. 여기까지 보면은 제품 가격이 크게 인상을 했든지 또는 원재료 가격이 증가를 인상이 됐지만은 원재료 가격보다도 제품 가격이 더 인상이 됐다 이렇게 이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백데이터로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비용도 증가했습니다. 19.5%, 18.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TOE 생산성은 1.30으로서 전년도 0.57에서 무려 0.72포인트가 급등했습니다. 이렇게 1년 만에 획기적인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아주 드문데 이 철강제 가격의 등락폭에 의해서 희비가 갈렸다. 일단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영업이익이 25억 원 났는데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억 8,700만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13억 원 증가했습니다. 재고자산 전체로는 2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은 향후 기업이 신뢰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는 밑에와 같은 그 재고 명세만 보여줄 게 아니고 이렇게 입고 출고 이런 내용들을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냈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MC와 OE로 크게 디커플링 해가지고 산출해서 스루프 분석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매출원가 재료비는 16.6%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8.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가공 비율은 22%로 4.3%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그 상대적으로 원재료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즉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총 제조 비용의 그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1분기에는 없는데 전년 동기에는 아쉽게도 2,900만 원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엇인지 추적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게 좀 아쉽습니다.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에서 운영비용 중에서 그 주요 비용으로 인건비가 2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30%가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근데 33명을 줄였습니다. 작년에 적자가 나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만은 적자가 난다고 바로 인원수를 줄일 수 있는 게 신축성 있게 그럴 수 있는 업종인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분기 그 1인당 평균 임금은 1,890만 원인데요. 연간으로 보면은 이제 7,56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인원수가 감소를 했는데 그 무려 그 임금 인상률이 64.8%나 인상은 된 게 아닐 거고요. 일부 이제 인상률도 있었겠지만은 주로 그 해고된 인원들이 그 저임금 그 생산직이 아니었을까 신입사원이나 그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력 사원들이 많이 남고 짧은 경력의 직원들이 대거 해고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2차적으로 많이 나가는 돈이 전력 및 연료비인데요. 그 17억 5천만 원이 집행이 돼서 전년 동기보다 50.9%나 증가를 했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2단계, 3단계에서 요 갭은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같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이 무엇인지는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현금 흐름표로는 전체 재고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합니다. 경영평가지표에 와서 WCAI 재고자산 회전율은 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루프율도 매우 크게 그 상승을 했죠. 그리고 또한 TOC 생산성도 매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들이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동일 방향으로 그 흐름이면은 재고자산 회계, 매출원가 회계가 투명하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그 가정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 추론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갔던가 아니면은 그 판매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가 두 가지가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투명 가정은 성립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팩트는 미래 가치로서 제가 개발한 건데요. 282.5%나 상승했습니다. 이러면은 주가가 좀 상승해야 되는데 상승을 안 한 게 좀 문제죠.
충분히 상승할 요인이 이대로 1, 4분기 실적이 계속 간다 그러면은 상승 요인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채권 수금 속도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매입 채무에 대한 지급 속도도 엄청 더 좋아졌습니다. 4배 가까이 증가가 됐는데 그만큼 자금 여유가 생겼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투명 가정에 대한 검증 추론이 입증이 되냐 그러면은 이 회사는 그 제품과 원재료가 매치가 바로 되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 말하자면 표현을 해가지고 전체 그 매출액을 판매량으로 나눈 것이 이제 그 평균 단가가 나오니까 원재료 가격이 10.7%가 그 상승했는데 1분기에 제품 가격은 26.5%나 상승한 거죠. 인상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 인상된 가격이 이 계약이 맺어졌다. 그렇게 해서 이익이 크게 났다. 이렇게 이제 봐지는 건데요.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는 그 추론은 성립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거꾸로 제품 가격 인상보다 적게 인상된 거를 원재료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 이렇게도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왜냐하면은 전년도 보면은 원재료 가격이 그 철강제 가격이 무척 많이 올랐었습니다. 아마 60% 선들이 다들 넘었었고 포스코도 그렇고 그다음에 현대제철도 그렇고 그런 가격들이 크게 인상이 돼 가지고 중소기업에서 많은 애로점을 얘기를 했었는데 말하자면은 전가를 한다는 표현으로 뭐 그런 그 중소기업의 애로를 대통령 앞에서 했다고 그러는데 잠깐 그건 그렇고요. 반대로 이렇게 원재료가 63%나 올랐는데 작년 동기에는 제품 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크게 전년에 비해서는 크게 상승을 한 건데 2020년도보다 상승을 했음에도 원재료 가격이 너무 뛰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전년도에는 내려갔다. 상대적으로 제품 가격이 내려갔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가정은 입증이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에서 핵심적인 거를 말씀드리면은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60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 3.7%, 전년 동기보다 3.4%가 상승을 해서 이것도 이제 주가 상승 요인이 되겠습니다. 뭐 주가가 전년 동기하고 계속 같은 수준인데 주가가 오를 소지는 이대로 간다 그러면 성과가 오를 수 있는 소지는 충분히 있지 않겠냐. 다만 약점이 하나 있는데요. 금융권에서 바라보는 입장이 아니고 이 자기 자본을 낸 주주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의 그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49.8%입니다. 간신히 경영권 방어선 50% 밑에서 0.2% 부족한 거로 간당간당 하거든요. 50%가 넘으면 금융권한테 경영권이 넘어간다 이렇게 봐도 틀리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사채까지 들어갔으니까 금융권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그 사채 비중만큼은 적을진 몰라도 사채를 또 인수를 하고 사준 사람들이 증권사를 통해서 또 일반 분들이 사채를 사니까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자율은 1%대로 좀 낮은 거로 그렇게 갈아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잉여 현금 흐름 주로 이익 배당이 돼야 되는데 이 전년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익 배당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종 FEM 6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현금 버퍼율, 리스크 대비 현금 버퍼율은 1.3%로서 매우 자금 사정은 궁색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제 현금성 자산만 했는데 유동 자산에는 유동 금융 자산이 또 있거든요. 처음에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 현금 버퍼율을 계산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금방 현금화 되는 게 과연 유동성이라 그래도 쉬운 거냐? 그게 아닌 경우가 이게 생각난 게 인식이 된 게 뭐냐 그러면은 뭐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그 부채 비율이 높을 때는 돈을 꿔주면서 일부는 또 은행이 예금을 하라고 이렇게 그 강제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래된 관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현금화 한다는 게 사실상은 쉽지가 않을 거다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현금성 자산, 요구불 예금 뭐 이런 것만 현금 버퍼율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3.5%나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나서 돈이 잘 벌어서 매입 채무 지급 속도도 빨라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돈을 그렇게 빨리 죽는 것은 공급자가 오히려 그 시장 우위에 있고 갑일 경우가 있는 경우죠. 예를 들어서 포스코에서 이 파인베스트한테 슬라브를 판매하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싸게 살라고 성금을 주고 또 뭐 이렇게 이제 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금 사정이 좀 궁색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익잉여금률은 6.5%로 2.7%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중평균 비용을 감안한 EP, 경제적 이익이라는 것도 소개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당초 원래 있었던 거를 생략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경영대학원 교수인 그런 분이 낸 책에 EAT를 1순위로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순위로 EP를 소개하고 있거든요. EAT에서 저는 쉽게 산출하는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EAT에서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마이너스 7억 3,3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전년 동기에는 59억 원이나 됩니다. 많이 줄였죠.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게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아직도 못 벌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이익 배당을 할 만한 아직 여력도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행의 이자율, 이런 게 이제 자본, WACC, 가중평균 자본비용의 주요 구성 요소거든요. 산식은 뭐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그냥 어림셈으로 넣어도 뭐 그렇게 크게 이 차이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산식에 의해서 나온 수치인데 4.2%인데요. 전년도에는 영업 적자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몇 프로 배당은 받고 싶다. 수익 요구율이 있을 거예요. 그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은행단의 지급이자 요구율 등 해가지고 이제 조금 이 가중평균을 하는 시기에 그걸 곱해가지고 이 WACC율을 산출해 냅니다만은 세세한 내용을 또 좀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손익계산서상으로는 영업이익을 냈다 하더라도 실제 경제이익은 마이너스인 경우가 다반사로 많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연말 매출이 얼마 될 거냐고 그 스르프 개념으로 그 접근을 하면은 1분기 실적을 100으로 봤을 때 단순 선형 예측으로 4배 해야 되니까 1 더하기 300% 해가지고 1380억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손익분기점 방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제가 특별히 또 진보를 시켜서 목표 이익을 넣어 가지고 그것을 스르픈율로 나누면은 매출 목표이익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1379억 원으로서 유사하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그 타당성이 있다. 하나는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한번 예상을 해보고 하나는 운영비용 기준으로 예측을 해 보는 거죠. 이렇게 끝나면은 좀 재미가 없어서 납품을 한다는 입장에 어떤 게임을 좀 해보도록 하면은 예측한 것을 어떤 단품이라고 봐가지고 이 조선업종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중공업에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13만 8천 원의 견적을 냈다. 뒤에 53원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뭐 대부분 뭐 계약할 때 우수리까지 이렇게는 하지는 않거든요. 다 인정해주고 작년에 적자를 그렇게 봤더니 우리가 안 올려져 가지고 그대로 인정해 줄게. 그래서 13만 8천 원에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남는 게 이제 9,995억 원이 남는 거로 되겠습니다. 근데 그 납품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돈을 더 벌 수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마진율을 0.3% 정도만 조금 더 올려달라 그러고 나머지 기간에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그 재고 회전율을 이게 실적이 그 예상이 9.32전이 되는데요. 이거를 10회전만 해보자. 이렇게 되면은 그 12%의 증분율이 되겠습니다. 이 재고 회전율의 증분율만큼 매출 재료비도 증가한다고 그렇게 봤을 때 매출액은 1691억 원의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다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 매출 재료비도 증가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도 증가하겠죠. 그 다음에 그 판매 관리비도 증가하는데 이 증가 비율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비율을 11%로 배분을 한 겁니다. 그렇게 돼서 산출된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예상 이익은 16만 9천 원짜리 그 단품을 판다 그러면은 19,400원의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 재고 회전율을 0.7회전만 올려도 그렇게 그 매출액이 올라가고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적기에 납품을 해서 추가 발주를 좀 더 달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또 매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타 조선소도 있으니까 이 구매처를 또 좀 더 개척을 한다든지 식으로 해서 매출액을 22.5%더 증가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이 말하자면 긍정적인 플러스 그 예측을 이렇게 해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또 재미있는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제가 매출액 불변 시 재고 회전율만 상승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그러면은 이 재고 회전율을 상승을 시키면은 낭비 요소가 제거가 됩니다. 재고 비용이라든지 재고에 쌓여 있는 게 그만큼 빨리 돈으로 회전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계약된 재료비는 변동이 없는데 가공비가 조금 줄어들고요. 그 회전율의 이 상승률만큼
그 다음에 판매 관리비도 조금 이 절감이 된다. 그래서 가공비는 2.4% 절감이 가능하고 가공비는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0.5%가 절감이 가능하다. 그러면은 이익은 7% 상승 효과가 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9,995억 원으로 남는 것으로 예측했지만 재고 회전율을 향상시킨다면은 1,696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다르게 또 표현하면은 가격을 깎아주지 말고 물품을 깎아주면은 이익이다 하는 것을 제가 그 모델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견적서를 냈는데 1,000원짜리 견적서를 냈는데 수량은 50개고 그러면 이제 매출액이 5만 원인데 이거를 10% 깎자고 달려든다 이 말이죠. 대기업이. 그러면은 이제 9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액이 이제 5,000원이 깎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변동비가 300원이에요. 재료비, 매출 재료비가. 그러면은 이 재료비가 15,000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스루풋, 국내에서 공원이라고 번역한 것은 사실상 좀 잘못된 번역인데, 일단 국내에서 자꾸 공원이 그러니까 저도 그냥 갖다 썼습니다만은, 3만 원의 공원이익이 돼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또 판관비가 나가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나고, 이 밑에가 있습니다만은, 스루풋까지만 본다 그러면은, 수량 할인을 10% 해줍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더 준다는 얘기예요. 10%를. 그러면은 55개를 줍니다. 그러면은 가격은 깎지 마라. 50개 수량대로 5만 원에 하자. 그 5만 원 나누기 55개는 909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5만 원에서 변동비가 이제 이 물건을 더 주니까 5개를 더 주니까 1,500원이 더 늘죠. 그러면은 그거 5만 원에서 16,500원을 빼면은 여기 뒷면에는 안 보입니다만은 33,500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3,500원이 더 이익이다 이게 물품을 깎아줬을 때.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얘기가 되냐 그러면은 결국은 가공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공비. 그 다음에 이제 판매 관리비가 들어가고 등등 해가지고 재료비만 남아도 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손익분기점을 나오면은 일단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은 가격을 깎아줘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가급적이면은 받을 돈은 받고 그 대신 물건 하나를 더 줄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가서도 1+1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매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익을 조금 더 챙길 수 있다. 뭐 이러한 테크니컬한 것까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해서 파인베스트에 대한 1분기 경영 실적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연말 매출액을 예상해 보는 게임을 한번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